네, 최근 미국 연준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불가피한 전망이 나오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경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사실 사회면 보면은 다 금리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경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미국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제 94년 이후로 최대 많이 올린 건데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만큼 좀 올릴 거라고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가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누가 더 높냐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아야 되느냐? 우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1%라도 0.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다면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외화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에서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까지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1.75죠. 그러니까 둘이 딱 붙어 있는데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7월을 보면 우리가 7월 13일에 우리의 금통위가 있고요. 7월 27일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75bp를 올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달도 그러니까 7월도 0.75%포인트를 또 올리거나 좀 뭐가 있으면 0.5. 그러니까 기본이 0.75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75에서 0.75를 또 올린다면은 7월에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75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 만에 하나 우리가 0.25%포인트 기본으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7월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이 7월에 0.25 이상 가는 빅스텝, 최소한 0.5%포인트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이 이제 7월에 그렇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차례로 뭐 0.25%씩 추가로 올린다고 해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근데 7월 13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얼마큼 빅스텝을 밟을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사실 금리 얘기를 저희가 하면은 가장 많이 따라오는 게 이제 또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 주택금리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곳이 부동산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번 금리가 오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4가지 측면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동산 얘기도 하게 할 텐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돈들이 여기서 놀지 않죠. 더 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많이 주니까 은행으로 가게 되니까 경기가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환율 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돈의 값을, 몸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세게 올린다면 원하는 이제 강세에 대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와 자산 가격의 영향인데 금리를 많이 또 세게 빠르게 자주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자산 시장은 어디냐?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상승분을 견뎌낼 수는 있지만 종목에 따라서요. 부동산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타격은 부동산이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 근데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 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많이 올라도 유가 잡을 수 없잖아요. 금리 1%, 2% 올린다고 해도 이상기후를 잡아서 곡물 작황을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금리를 자꾸 올리고 더 강하게 올리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네, 인플레인데 기대 인플레입니다. 더 정확히는. 기대 인플레라는 건 뭐냐?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1년 뒤는 물가가 어떨까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앵커도 그렇고 야,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앞으로는 물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 기대 인플레를 확 죽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제 금리와 통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아예 머릿속에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확 깨버리는. 근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이 4가지 측면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의 명분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그런 기대, 시장 인플레를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침체까지 올 수 있다는
상황들이 우려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돼서 일정 부분 한 요 정도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이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런데 지금 안 된다면. 예, 맞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주식시장이 어제도 급락하고 폭락하고 오늘 장중에 2,400이 깨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못 잡는다면 이 정도 금리를 한 3% 올렸는데도 물가를 못 잡는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4%대로 올려야 되죠. 그래도 이번 물가를 못 잡는다면 그러면 5%대.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는 침체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건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투자 자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끝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년 만에 최대로 많이 올렸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94년도 때를 네. 얘기를 해보면은 6%대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신흥국에 있던 자금들이 다 이탈되면서 네. 97년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재현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흥국, 뭐 우리는 이제 선진국 레벨에 들어갔지만은 그 외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똑같이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를 놓고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날에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었죠. 네. 낮에는 홍콩이 금리를 올리고요. 저녁부터는 스위스가 거의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립니다. 바로 그리고 다 영국이 대응을 올리고요. 했군요. 예, 그 전날에는 브라질이 올렸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금리 인상 러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더 저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쨌든 외환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했던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못 잡으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걱정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마저 이어가다 보면은 네. 자,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금리와 많이 엮여 있기 네. 때문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네. 월 이자가 175만 원으로 오른다. 네. 그렇죠. 지금 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에서도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은행에서 그 상단선에서 7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대 고정금리가 일단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만에 하나 지금 연준은 연말에 3.4%를 예상하거든요. 거기까지 올린다. 네. 그럼 우리도 뒤따라 가야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8%대까지 치솟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월 200만 원을 이자로 낸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 평균 월 수입을 봤을 때 네. 몇백만 원씩을 그냥 이자로 계속 낸다는 거는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 자료가 잠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3억 원을 일단 주택담보대출로 빌렸어요. 근데 이제 이 차주는 4%대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원금 빼고 이자만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8%대까지 변동금리가 8%대까지 가려면 이제 실은 기준금리는 한 3.5 이상 가야 되는데 뭐 지금 보기에 못 가는 법도 없죠. 그러면 보십시오. 거의 이자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야 맞벌이 부부 가정하면 어떻게 절약하고 해서 마련해서 뭐 대출 원리금 갚는다고 쳐도 저게 150만 원, 200만 원이 될 경우에는 글쎄요. 뭐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 가장 먼저 타격하는 곳은 역시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영끌족의 뭐 절규, 비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를 좀 개혁해 보겠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가 이제 골자인데 이 대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선 보셨어요? 일단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었는데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짬뽕 같은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큰 틀에서 보면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서민에 위한 어떤 그런 정책과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민간 주도의 성장이라는 내용이 이제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1편, 2편씩 나눠서 가령 1편에는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뭐 이 규제 완화 쪽을 1편으로 내보내고 2편에서 뭐 서민을 위한 정책들 좀 따로따로 떼놓고 이걸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령 이제 가장 많이 오늘 화두가 됐던 것이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종부세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적용 가격을 공시 가격 14억 시세로 따지면은 뭐 19억, 20억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종부세는 0원이고 이것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낮추게 되면서 다주택자들도 같이 종부세 부담을 이제 덜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물가를 잡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죠. 하고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한국 경제와 특히 뭐 서민과는 어떤 연관이 있지? 좀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어떤 정부 자체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그 내용을 1편, 2편 좀 나눠서 발표했었으면 정책 하는 자체는 좀 만족하는 편이십니까? 정책은 뭐 그런 거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너무나 섞여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발표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